네, 안녕하세요. 정선혁입니다. 제가 벌써 퇴직한 지가 만 4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만 4년 동안에 그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퇴직 이후에 했던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흔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마흔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가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흔이란 나이가 이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길을 갈리고 사실은 마흔이라는 그 나이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달라진다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흔으로 돌아간다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건가 하는 얘기들을 오늘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요즘 이제 글을 써놨는데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마흔 그 시절을 갖다 이렇게 돌이켜서 복귀해서 보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를 살았으면 훨씬 더 지금의 내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뭐 더 근사하게 얘기한다면 더 빛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50 이후에 빛나는 삶을 위해서 50을 넘어서 60 이후에 70 이후에 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마흔에 무엇을 하면 좋을 건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흔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오늘 나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앞서서 마흔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흔이라는 게 어떤 나이인가. 대개 보면 20대, 30대는 거의 꿈을 향해서 정신없이 그냥 달려오는데 바쁘고요. 4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오는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저를 돌이켜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2007년도니까 40이죠. 딱 2007년도에 40 그때 뭘 했냐면요. 팀장을 달았어요. 팀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매니저고 중간 관리자이고 팀장이 뭐 이제 실질적인 이제 하나의 팀 리더가 되는데 제가 딱 40 그러니까 2007년도에 딱 그때 팀장이 딱 됐어요. 그때 막 팀장 막 달고서 막 고민을 내가 이 팀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그 시기가 딱 4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고민에만 빠지면서 직장인에만 올인하면서 살아왔던 그때 내가 좀 더 다른 인생의 의미, 마흔의 나이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파악했다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흔의 의미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팀장 리더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 아니면 그 직전에 있는 타이밍 아니면 이미 요즘은 이제 빨라서 30대 후반에 해서 리더 자리에 이미 올라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딱 리더 자리에서 역할을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나이가 마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른이잖아요. 이 어른이 되고 나면 어른으로서 내가 행동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나이 그게 딱 마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 이게 그 이후에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흔의 의미 지금으로 딱 친다고 그러면 1985년생이겠네요. 1985년생부터 1975년생 그 10년 동안에 계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데 우리 때는 이제 저희 때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 저희 때 기준은 평생 직장의 개념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때에도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하면서 점법을 계속 해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우리 때는 그때 당시에 마흔 그때는 이 회사에서 대표회사 뭐 임원까지 올라가겠다. 그 건방짐이 막 하늘을 찌르는 시기가 딱 마흔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팀장 잘했을 때 그때 저희 회사 기준을 놓고 보면 팀장 그 자리를 앉는 순간에 제가 구매 금액이 1조 5천이에요. 1조 5천을 구매하는 팀장이 된 거예요. 축산팀장을 했는데 축산팀장이 그때 당시 구매 금액이 1조 5천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개 매장에 1.5톤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걸 갖다 다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깨에 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건방졌고 안에서도 되게 건방지고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딱 40에 시작돼요. 그런데 이 40에 시작된 그 나이에서 5년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팀장을 한 5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의사결정이 돼요. 그래서 45 정도에. 그러면 그때부터 임원이 된 사람은 뭐 어깨뽕 가지고 가는데 임원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걸려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또 비겁해져요. 그러니까 어깨뽕이 확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그 5년 이후에 어깨뽕이 확 떨어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비겁해진다는 표현을 저는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40에는 그 순간 사이에 1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극점에 있다가 가장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점을 내려가면서 마음부터 비겁해지는, 마음부터 위축되어 가지는 그걸 갖다 동시에 경험하는 게 바로 이제 40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에는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나를 갖다 뒤돌아볼 수 있게 뒤돌아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이 40 나이를 밖에서 한번 바라보면, 나를 떠나서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올바른 건가, 아니면 그 이후에 내 인생에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40이라는 나이는 극점에 있는 나이 순간이면서 내려와야 되는 나이, 내려놓아야 되는 나이, 이런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 열려 있어요. 다 자기가 선택만 한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45은 제가 보기엔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황금기.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40에서 45이 아마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인생을 살아보면 경제적 관점을 놓고 보면 적자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직장 취직하면서 이제 흑자 인생으로 전환해가지고 이 흑자가 가장 극대화되는 게 언제냐면 4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40대 초반에 왜 그렇게 극대화되냐면 4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가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하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생활비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40대 초반에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대부분 다 초등학생.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는 월급이 크기 때문에 흑자의 폭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 될 걸 또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저 40대 초반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헤드헌트에서 이직하려고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매일 오는 거 아니면 전화 오는 거 전화 받고 어디 헤드헌트인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제안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이렇게 했을 정도로 가야 될 길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면 흑자, 자기 경력 커리어상으로 보면 가야 할 데가 많은, 이게 40에서 45 사이에 아마 대부분은 다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근데 그 시기가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찾는 사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덩치가 커버렸는데 덩치 큰 거에 비해서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역할들은 거기에 맞는 작업들이 다 줄어들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40에서 45 이 사이가 자기의 능력이 최대치가 되고 경제적 흑자가 최대치가 되는 시기라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서 그때부터 준비해야만이,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야지 자기가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내는 일에 몰입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는가. 저도 이제 그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저의 팀원이었던 친구들한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찌 보면 카리스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강압적이고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 친구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 같다. 다 저는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친구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잔소리가 늘어나고 이를 갖다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때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끌어가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넓어진 사람들은 거기서 또 한 개 점프해 나가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계속 그 얘기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식하면은 팀장들끼리 술 한잔 마시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부하 직원 뒷담화예요. 야, 진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얘네들 진짜 일 못한다. 아니 이것도 하나 지시했는데 이것도 하나 나 같으면 밤새가지고 그냥 바로 다음날에 할 텐데 이걸 며칠씩 끼고 앉아있고 또 올라왔는데 막 옷 탔잖아. 기획에 대한 수준이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가면은 이제 이 친구들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기다려주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구나. 이 친구의 장점을 끌어내는 것들이 올바른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그때까지는 성과 내는데 막 왜냐면 그때 이제 막 팀장을 달거나 리더가 되면은 회사에 보여주고 싶거든요. 나는 이만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야. 이 성과를 내는 것들이 이제 이후에 임원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막 흔한 표현으로 소멍에 있잖아요. 팀원들을 갖다 멍에를 잡고는 쭉쭉쭉 끌고 가는 것들을 40대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그때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걸음 가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한 걸음씩 가는 게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는 몰랐다가 지금은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야라는 걸 이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거는 회사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성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임원이 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더불어서 가면서 그 흐름에 정확하게 그 파도에 올라탔을 때 성과도 만들어내고 승진도 하고 한다는 걸 했는데 그렇게 막 어거지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것들을 일들을 40대 초반에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벗어나는 것들이 맞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흔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퇴직의 의미와 은퇴의 의미는 40대 초반에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건 어쩌면 고용관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고용주한테 고용돼 가지고 있다가 그 고용주로부터 일에 대한 근로 생활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종결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퇴직이고 은퇴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근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든지 모든 활동들을 갖다가 이제는 내려놓고 삶의 기준들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삶의 생활에 맞추는 생활들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건 은퇴라는 거 어쩌면 기간이에요. 그 기간의 상태라는 거. 그래서 퇴직과 은퇴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들이 40대 초반에 시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때 퇴직의 의미만큼은 더 깊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퍼스트 커리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만들어놨던 퍼스트 커리어. 지금 팀장까지 올라갔다면 팀장까지 올라오는 이 퍼스트 커리어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퍼스트 커리어가 끝나는 게 49.3세에서 그때부터 퇴직이 시작돼요. 그래서 퇴직이라는 건 퇴직의 시간은 그 시점이 40대면은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45이라면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자기가 운이 좋아서 기껏 길어봤자 거기서 10년밖에 플러스 못 시켜요. 55세 정도면 대부분 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다 퍼스트 커리어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건 50부터 55세에 대부분 다 끝난다는 거. 그러면 그 시점까지 내가 직장 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재직을 하고 있다면 재직하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의미를 새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퇴직의 의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고 나면은 퇴직부터 은퇴까지의 기간이 요즘은 65세가 보통 은퇴를 시작이라고 하는데 요즘 65세도 안 돼요. 그러면 70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70까지 퇴직 이후에 은퇴까지 그 기간 동안에 뭐냐면 세컨드리 잡. 이 잡들을 해나가면서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갖다 이해하셔서 퇴직 이후에 은퇴 이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의 기준들을 갖다가 바꿔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건가를 갖다가 이 순간에, 재직하는 순간에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해요. 어깨뽕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40대 초반은 대부분 다 웬만하면은 자기가 회사 내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다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순간에 퇴직을 생각하고 퇴직 이후에 이제 은퇴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갖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흔으로 돌아간다면 전 퇴직의 시간을 준비할 거고요. 은퇴의 시간을 준비할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이제 개선 장군들이 뭐 갈릴리라든지 이렇게 원정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이 개선 장군들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면 마차에 딱 타고서 꽃을 뿌려주면서 개선문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행진을 해요. 이 행진을 할 때 거기서 잡아온 노예한 사람을 갖다가 그 마차에 태운대요. 그래서 장군 옆에서 계속 외치게 한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면 너가 지금은 개선 장군이야.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너가 팀장이고 네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조만간에 어디선가 죽을 거야. 넌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실패할 거고 실패해서 죽음으로서 다시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 메멘토 모리.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직장생활도 똑같아요. 퇴직이라는 걸 기억하는 순간에 그러면 이 지금의 영광이 나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언젠간 나는 퇴직을 통해서 내가 가져왔던 이 모든 영광이 물거품 속으로 사라지고 내 것이 아닌 회사로 다 귀속된다.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광들이 죽음 이후에 신에게로 자연으로 다 귀속하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영광도 다 회사로 다 귀속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만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하듯이 리멤버 리타이어를 퇴직하는 걸 갖다가 직장생활 하면서 특히 40대는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선배들이 야, 네 영광 이거 조만간 끝나. 네 영광 얼마 못 가. 이게 네 건 같지? 네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얘기를 갖다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나의 것은 무엇이지? 이게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가져왔던 이 모든 영광,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빵빠레 터져가면서 찬사 막 옆에서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갖다 걷고 있는 이 순간을 갖다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나 혼자서 걸어갈 때 나한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들을, 그러니까 저같이 똑같은 과정들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어깨뽕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이 내 거야. 그렇게 지내가면서 시간이 1년, 2년, 3년 가면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딱 빠지면 탁 튀어나오는데 물을 서서히 달구면은 거기서 있다가 죽는다고 하는 실험이 있다고 하대요. 근데 생물학자 얘기는 이 실험 맞지 않다는 얘기는 하던데 비유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분명히 뜨겁게 달구어지는 그 비커 안에 분명히 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언젠간 죽음으로 뜨겁게 달구어져서 끝날 텐데 그걸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냥 시간을 갖다가 점점 소비해가면서 결국엔 뜨겁게 달궈져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을 벌어진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죠. 그 인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나중에 퇴직이라는 순간에 내가 뭐 했지?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회하는 시간들을 라고 지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면 그 퇴직의 시간과 은퇴의 시간 그 사이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그 후회만 하다가
결국 은퇴를 많이 하게 되면 은퇴 이후에는 더 이제 지옥 같은 생활을 더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마흔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옆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들 메멘토 모리 하세요. 다 죽으면 다 퇴직하면 다 끝난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과 영광의 뒤에서 얘기해주는 당신도 죽습니다. 당신도 퇴직합니다를 갖다가 귀담아 들었던 제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사람과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길이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퇴직하면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뭘 잃어버리는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잘 퇴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는데 뭘 잃어버렸나요? 첫째, 월급 잃어버리잖아요. 월급 잃어버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명함, 또 한 가지 인맥. 그러니까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소득 있는 순간에 그때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뭐가 그 월급을 대신할까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 순간에 다른 데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원들을 가지고 있다든가 소득의 방식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있든가 그 월급을 대신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번째, 그러면 명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명함이라는 게 뭔가요? 사회적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부문장님, 이 부분들이 퇴직하는 순간에 싹 사라져버렸는데, 그럼 그 이후에 나를 갖다 지켜줄 수 있는 게 뭔가요? 내 이름이에요. 저를 놓고 보면 정선용이란 이름이 나를 갖다가 지켜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요즘 그래서 호명사회라고 하잖아요. 무슨 직책, 무슨 직장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거기다 준비를 하시는 게 제대로 갖고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부분, 인맥. 인맥 다 사라지는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인맥들 있잖아요. 친구와 가족, 친구 같은 동료, 지인, 가족 같은 부하 직원, 상사.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옆에 살아남을 사람이잖아요. 그 세 가지 사라질 것들을 지켜내는 것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마흔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스럽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걸 충분히 대체해서 이후의 삶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준비하고 나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흔에 하셔야 될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기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마흔을 지내는 사람과 오직 일에만 매몰돼서 그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치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광의 순간에 퇴직하고 나면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보고요. 그 잃어버릴 것을 갖다 대신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이, 절대로 불변하고 변하지 않을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작업들을 마흔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 후에 명함이 이렇게 딱 사라지는 순간에, 명함이 사라졌구나를 갖다가 느꼈던 게 언제를 느꼈냐면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제대를 축하한다 그러면서 술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를 마련해서 거기 가서 그때 3시, 4시부터 해가지고 그 횟집에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진짜 끊임없이 얘기하대요, 저한테. 끊임없이. 저는 이제 생각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때는 술도 안 먹고 있으니까 얘기만 계속 듣다 보는데 3시에서 시작된 그 술자리가
11시까지가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1시까지 얘기를 갖다가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방향에 있는 선배하고 택시를 딱 탔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프로 있잖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명함이 없으니까 나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딱 한 대를 맞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래. 여태까지 나를 얘기했던 거는 명함으로 모든 걸 날 설명했구나. 이 명함이 없어진 나는 내 이름으로 나를 갖다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설명할 것인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롯데마트를 다녔고요. 뭐뭐 했고요. 이런 구질구질하게 명함 하나만 주면 끝날 것 같다. 구질구질하게 하는 것들이 그게 가슴으로 탁 답답하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내려가지고 집에 가서 딱 씻고서 딱 누워있는데 그날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심지어는 옛날에 봤던 영화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우리 때 히트했던 영화 중에 친구란 영화 있어요. 그 친구란 영화에 보면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규라는 배우가 학생들을 딱 데려다 놓고 턱을 딱 잡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큰 죽은 사람 염해가지고 너를 갖다 이렇게 키워놨는데 너는 여기서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러면서 싸가기를 치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뭐 검단입니다. 그러니까 너 반항한다고 맞고 이런 장면들까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러면 나를 갖다 뭐라고 설명할까? 예전에 뭐 직장 다녔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명함이 사라진 이 순간에 명함 이후에 내 이름만을 가지고서 나를 증명하는 것들을 내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들이 그때 밀려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글 계속 써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정선용 옆에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정선용 작가 그 앞에 하나 또 붙네요. 베스트셀러 작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이름을 얘기하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디 가서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 누구시냐 그러면 정선용 작가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것들을 호명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는 작업들을 했던 것들이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갖다 준비 못하게 되면 계속 몇 년이 지나도 제가 누군지를 갖다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의 이름, 석자를 갖다가 올릴 수 있게 그런 브랜딩을 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마흔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을 파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인 기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 사업자도 내지도 않고 하는 것들이 생각해보세요. 되게 구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구차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카드를 갖다가 일부러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차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에서 망원해서 뭔 일을 해야 되지. 그 위에 삶에 가서 명함이라도 파가지고 날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상징뿐인 걸 갖다 파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건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흔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마흔에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만으로 자기를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존재 가치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게 마흔에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마흔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많은 것들 받고 있는 시기기도 해요. 그래서 마흔의 의미를 저는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라고 좀 정의를 다시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하세요. 구차하게 막 이름뿐인, 그러니까 그 명함뿐인 명함을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셔가지고 40 이후에 50, 60이 됐을 때 자기 이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짤데없이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구차해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퇴직하고 나면
자기 존재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데요. 명함 지금 보니까 뭐 새로 디자인하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 돼요. 새로 디자인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파고 나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한번 파고 나면 다시 15,000원씩 해가지고 다시 발행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그 하나씩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6만 원, 7만 원 해가지고 해서 자기 혼자 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명함 파는 거 이런 것들 기분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네이버에 인물 사전에 등록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드세요. 연예인 중에 자기 20대 때 자기가 추구했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네이버에 자기 인물 사전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갔더라고요. 그 친구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최소한 네이버에 내 인물 사전을 검색했을 때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자기 존재 가치를 충분히 만드는 거에 몰입을 하세요. 그걸 마흔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흔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특히 지금 85년생이잖아요. 85년생이 딱 마흔이잖아요. 이분들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10년이면 충분히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방법들은 많아요. 그리고 특히 그걸 갖다가 직장에 있을 때 하는 거하고 퇴직한 이후에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월급, 명함, 인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수단이라는 걸 갖다가 마흔에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퇴직 이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품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근데 마흔에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때 조금만 수고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7시 출근한다 그러면 5시 일어나는 거,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나한테 투자하는 거. 퇴근해가지고 만약에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요즘 다 정시 퇴근하니까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6시 퇴근해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점이라든가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가 말하는데 2시간만 투자하는 거.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만 이것도 싫다고 그러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그냥 멍하게 유튜브나 보고서 아니면 다른 게임이나 하면서 그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월급 나오고 명함 나오고 인맥 있을 때 그걸 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다 빛을 발아요. 그때 자격증을 만든다든가 그때 취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때 진짜 소중한 사람들 인맥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 역할들을 합니다. 그때 안 해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준비해 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 명화, 이 인맥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게 사라지고 나면 알아요. 그걸 먼저 깨닫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의 순간을 기억하는 순간에 이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다음 달에 월급 나올 것까지 카드나 이런 걸로 쓰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할부라는 거요. 할부라는 건 내가 미래에 나올 월급을 가지고서 현재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내가 벌었던 것들이 계속 쭉 나오고 그달 벌었던 건 좀 그달 다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결국은 월급의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월급이 가지고 있는 참다한 의미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월급이라는 건 그달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벌어놓은 월급이 특히 마흔에 벌어놓은 마음의 흑자폭이 높을 때 벌어놓은 거 뭐냐면 퇴직 이후에 20년, 30년을 갖다가 살아가는 자산으로서 쌓아가라는 의미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쓰고 난다면 퇴직 이후에 그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 월급이 흑자폭이 가장 높은 그 시점에
그 중에 최소한 마흔에는 60% 이상은 저축하셔야 돼요. 저축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으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자산으로, 불변의 자산으로 탈바꿈 바꿔주는 작업들이에요. 돈을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불변하는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쪽으로 계속 전환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이라는 관점을 갖다가 그 달에 쓰는 비용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그걸 미래를 위해 내가 쌓아가야 될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월급을 바라보는 걸 첫째 부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고정적인 돈이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저 이제 저작권료라는 걸 받아서 1년에 2번 정도 이제 소득을 벌어들였는데 1년에 2번 나오는 소득과 매달 나오는 소득, 고정적으로 나오는 소득과 돈을 쓸 수 있는 규모의 방식이 달라요. 고정적으로 매달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고 고정적으로 내 삶의 생활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 힘을 갖다가 정확하게 월급장인 시절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의 힘이 얼마나 내 경제적인 삶의 토대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 달에 쓰는 비용이 아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토대를 갖다가 형성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월급의 관점을 미리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월급이라는 건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고정적으로 쌓아가게 되면 바로 축척의 의미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월급을 바라봐야만이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 묵혀지고 어떻게 숙성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월급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특히 40대 팀장에 딱 달고 나면 팀장 수당이라는 게 붙고 다른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직급만 올라가면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근데 직급을 올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갖다가 이건 외부적인 통제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월급은 내 안에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이걸 쌓아놔 자산으로서 축적되면은 그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큽니다. 근데 지금 40대에 계신 분들한테 40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많이 축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40대 초반에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퇴직하는 순간에 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쌓아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가 제가 팀장에 다는 순간에는 제가 팀장에 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와이프가 거의 한 7, 80% 정도를 다 저축했더라고요. 월급도 많아졌는데 7, 80% 저축하니까 이 쌓아가는 속도가 처음에 사원일 때, 대리일 때, 과장일 때 이때 쌓아가는 속도는 이렇게 가는데 팀장부터 이렇게 확 쌓아더라고요. 그래서 40 이후에 10년 동안의 돈을 쌓아뒀던 것들이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이 와이프가 그게 비중이 거의 한 80% 된다고 하더라고요. 80%, 9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월급 가지고 쌓아가서 자산을 축적하는 이게 무한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 좀 편리 삶의 가구 잡기 위해서 벤치 사는데 쓸까요? 할부해가지고 감당이 가능해요. 할부해도 그때는 가능한 나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2000cc 이상의 차를 갖다 몰아야지 팀장으로 가구 잡을 수 있는 정도 되니까 차를 바꾼다든가 그것도 할부로 다 바꾼다든가 이렇게 소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월급을 갖다가 쓴다고 그러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 달에 쓰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 축축해서 쌓아져서 여러분들을 자산화시켜서 자산의 힘으로서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튼튼한 토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월급에서 비롯된다는 여러분 생각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50 이후에, 60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이 기본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때 하도 늦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만 이제 1년 늘어가는 순간에 나중에 기하급수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가요. 이 10년 사이에 이만큼이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이만큼밖에 안 올라왔는데 여기서 10년 동안은 이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을 조금만 뒤로 밀어나게 되면 여기서 출발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부터 먼저 정신 차리는 1년이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그 1년 차이가 1억 정도 막 차이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 1년이 40대 초반에는 1년이 만약에 토대를 쌓아가는데 만약에 자기가 20억이라는 자산을 축적한다면 그 1년 사이에 1억, 2억, 2억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고 빨리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딱 팀장을 타는 순간에 그때 월급을 이때부터는 생활의 소비를 늘려가겠다가 아니라 소비는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고 저축을 늘려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월급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월급 가지고 그달 계속 써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월급쟁이, 말 그대로 월급쟁이로 살아가신 분들 중에 자산가로 퇴직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점들은 40대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뜯어 말리고 싶어요, 우선은. 후배처럼. 후배를 뜯어 말린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뜯어 말린 거예요. 준비됐다면 나와도 돼요. 근데 그건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다면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처럼 임원 진급에 대한 것들의 불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퇴직하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회사가 나를 인정 안 해줘. 나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런데 내가 왜 내 능력을 바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퇴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와서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흔에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면 나가야 될 상황들이 계속 오거든요. 40대 후반에는 흔히 이제 퇴직이라고 그러면 비자발적 퇴직을 얘기하잖아요. 비자발적 퇴직. 근데 이 비자발적이라는 이 네 글자, 비자발적이라는 네 글자가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명예퇴직이니 비자발적 퇴직이니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어떠한 굴욕들을 갖다 계속 넣을까요? 첫 번째 부분, 팀장했던 사람을 팀원으로 강등시켜요. 그리고 핵심 보직에 있던 사람을 저 한직으로 내보나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비자발적 퇴직, 명예퇴직이 가기 전까지 이 사람의 자존심은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기간이 45부터 시작돼가지고 50, 이때까지 5년 동안 이 비자발적 퇴직, 명예퇴직 안에 이 네 글자에 담겨있는 자존심을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이 벌어져요. 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한 한직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팀원으로 강등시킨다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동료들부터 시작돼요. 동료들이 내 말에 씨가 안 먹히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하자 그러면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한 문제에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진짜 저런 선배, 저 팀장 저렇게 하고 있는 진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점점점 비자발적에 가까울수록 진짜 월급값도 못해.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나 그만둘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 그만둘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기본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나오는 거야. 비자발적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이 아니에요. 널 비자발적으로 만들 때까지. 그래서 저 후배한테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굴욕을 당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배한테도, 그 후배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원 다니는데 휴학을 해놨어요. 거의 한 3년째 계속 휴학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시 등록해서 박사과정 해서 나와라. 그래서 박사학위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나오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다. 너가 만약에 팀장하고 박사학위만 있으면 다른 데 겸임 교수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강의 교수라고 해가지고 강의만 전문으로 하고 곳인데 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출강하거나 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갖다가 미리 따놔라.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너 지금 화난다고 나와서 돈도 못 버는데 월급이 딱 없잖아요.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박사학위 하려고 그러면 박사학위 그 등록금이 500만 원 정도 돼요. 돈도 못 벌면서 500만 원 내가면서 그거 계속 강의를 들어가면서 한다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월급 있을 때는 500만 원 그거 크지도 않아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절대로 그만두지 말고 지금 다시 박사과정 대학원 등록하고 준비해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네가 딸 수 있는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따라.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글 쓰는 것도 다시 준비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 준비 없이 비자발적 퇴사와 똑같이 자발적이란 이름으로 아 나는 자존심 있는 인간이니까 튀어나와. 큰 의미 없습니다. 퇴직 후 창업 현실은 뭐 통계적인 데이터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선배를 보면 그 선배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케팅에 굉장히 능력 있는 선배였는데 이 상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홧김에 이제 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다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치킨집을 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선배가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자기 삶이 하나도 없어요. 좀 장사 잘 됐을 때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아놓으면 아르바이트생들 계속 숙속해가지고 그만두고 하니까 오면 거의 한 2, 3개월 만에 다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2, 3개월 내에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수하고 둘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형수하고 둘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배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지금 하는 것처럼 생활했으면 내가 진짜 더 크게 됐을 거고 그때 직장 생활할 때 지금 네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준비해놨으면 지금 이렇게 품팔아가면서 그러니까 나의 하루에 있는 모든 시간을 거기다가 해나가면서 삶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내가 70까지 60 넘어까지 살아간다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에 폐업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삶에 지금 방식이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형수 눈치 보면서 아우 왔으니까 나 맥주 한잔 먹을게. 아주 겨우 우리 앞에서 맥주 한잔 먹는 게 전부 다예요. 명절 때에도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떼돈 벌면 괜찮아요. 떼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정도.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고 난 다음에 딴 것을 뭐 할 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폐업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늪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늪에 그냥 빠진 듯한. 그러니까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늪에 빠진 듯한. 근데 이게 그 선배만 그런 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자영업에서 돈 버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밖에 없고요. 본사 이외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다 그렇게 자기 노동의 시간들을 갖다가 다 갉아놓는 것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노동자예요. 자영업이라는 건 개인 노동자. 그것도 연봉이 꽤 높은 개인 노동자가 아니라
기껏해야 4천만 원, 5천만 원 벌고 있는 개인 노동자로, 그러니까 회사 노동자에서 이제 개인 노동자로 가는 게 자영업인 거라. 그래서 그런 준비 없이 개인 노동자로 전락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 선배를 보면서 늘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갖다가 가르는 기준이 어디냐면 바로 마흔이에요. 이 마흔이 그래도 중요해요. 마흔에 그때 준비했다 그러면 개인 노동자로 전락하는 부분들은 다른 친구 중에 하나 예를 들까요? 마흔에 준비해가지고 나와 있는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 그러면 이 친구는 조리식품 제가 이제 가정간편식을 했으니까 조리식품에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초밥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남들이 시키지 않은데 매장에 가가지고 초밥 만들고 그렇게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그럼 결국은 그 조리식품에서 초밥에 관련된 걸 갖다가 충분하게 공부하고 나와서 지금은 초밥에 관련된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 창업해가지고 저희 같은 유통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과 그다음에 식당 같은데 원료를 공급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나 초밥집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초밥집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대표를 두고서 자기는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이 친구처럼 미리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했던 친구들은 자기의 비즈니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떠밀려가지고 다 개인 노동자로 개인 사업가인 건데 개인 사업가들은 거의 노동자 수준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뭐 치킨집이라고 하는데 기승전 치킨집에 퇴직 이후의 삶을 살지 않는 준비들을 최소한 마흔에 지금 여러분들 85년생 아니면 80년생 이분들은 이 이후에 보나 안 보나 지금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힘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자영업의 몰락이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왔던 시점에는 아예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없게 몰락하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다 요즘은 다 키오스크 해가지고 다 셀프로 해가지고 주문하고 하는 형태로 다 바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요만한 룸들도 점점 줄어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흔에 여러분들이 개인 노동자로 근로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마흔에 그런 준비를 좀 더 다 했다면 지금 좀 더 나은 삶을 더 빛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배가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저를 부러워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저는 그래도 그때 글쓰기라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했잖아요. 이 자기 개발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그 선배가 저보다 훨씬 더 업무 능력도 뛰어났고요.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계 능력.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후배들이 그 선배를 따라가지고 인맥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했는데 그 선배가 딱 하나 안 한 거, 재개발 안 한 거예요. 그 선배가 그래서 저를 갖다가 부러워하는 건 글쓰기라는 자기개발한 거. 이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때 후배 만났을 때도 야,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했으면 나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막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팀장, 제 밑 관리자였고 그때 막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지금 이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야, 정 작가 말대로 대학원 다시 박사학위 하고 준비해가지고 나와라. 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다. 날 보면 알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제 후배 중에 점포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지게차를 갖다 자격증을 그 물류 부분에 대한 거 후방에 있으니까 지게차 자격증을 갖다가 지금 따고 있더라고요. 그걸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정확한 자격증이 급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는데 이런 것처럼
시간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증표예요. 저는 취미는 개인적 증표이고 자격증은 사회적 증표예요. 사회적 증표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따르는 게 그게 바로 자기 개발의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취미를 통해서 하는 거는 개인적인 증표예요. 또 뭐 저희 선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배는 지금도 저기 남미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페루에 있다고 사진 페이스북에 사진 올라왔던데 그 선배는 그때부터 토요일 일요일마다 산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계속 산을 다니면서 산을 가는 거에 대한 것들도 글로 메모로 다 남겨놓고 해가지고 퇴직한 이후에 그 선배는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온 책도 내고 남미 쪽에 여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27일 차던데 한 35일 정도 여행하고서 아마 그것도 책으로 아마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취미들 이 부분들을 직장 다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직장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 나 산에 가야지. 산을 아무 취미를 만들 거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글쓰기니까 글쓰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공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과제빵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바리스타도 하고 의외로 그 자격증을 만들어 놓은 과정들 있잖아요. 이 자격증이 있는 것 없는 것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에 핵심이 뭐냐면 경험을 했느냐와 안 했느냐예요. 대부분 다 직장인의 4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험만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지 취미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타의 경험들 그러니까 일 이외에 나머지 기타의 삶의 경험들을 갖다가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걸 한 거하고 안 한 거에 이 경험의 차이는 나중에 퇴직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뭐 라이센스 이거 따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 경험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뭔가 하나를 이루는데 늘 도움이 돼요. 경험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거의 차이를 저는 40에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 입으로 하거든요. 마음부터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입으로 하기 시작해서 일도 다 입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몸과 이 손발이 경험하는 것들과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라이센스는 그래서 손과 발, 몸이 경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는 게 좋아요. 이 지식만 가지고서 쌓을 수 있는 것보다 몸과 마음에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게 되면 그 경험들은 나중에 퇴직 이후에 실질적인 빚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시는 거, 그것 마흔에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취미, 생활들, 경험들, 그것도 마흔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몸은 다 기억해요. 이 머리는 기억력이 안 좋은데 몸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 이것도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저도 잠깐 하다가 그만둬서 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미 공부하는 동안에 40에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를 따려고 공부한 사람은 신문 하나를 보더라도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상권 하나, 뭐 건물 하나를 봐도 달리 봐요. 경제 뉴스를 하나 봐도 달리 보고. 라이센스를 가지고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가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한 사람하고는 퇴직하고 나면 달라요. 퇴직 이후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학습이고 공부예요. 근데 이때는 생활 속에 있는 경험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40에 쌓아놓는 사람하고 안 쌓아놓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특히 저는 라이센스를 딸 때 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일에서 라이센스를 따는 거라고 하면 훨씬 더 극대화됩니다. 아까 말한 물류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지게차 자격증을 딴다던가 아니면 조리식품에 있는 친구가 제과제빵부터 해서 한식 모든 자격증을 따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쌀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 요즘은 쌀도 그 소믈리에가 있더라고요. 쌀 소믈리에 같은 자격증을 따는다던가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관점이 달라요. 와인을 한다면 와인 소믈리에 반드시 따야 되고 지금 주류 담당 그쪽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소믈리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 따는 사람하고 안 따는 사람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발로 씹는 경험들의 차이가. 이렇게 일이나 취미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갖다가 마음부터 쌓아놔야지 그게 나중에 가서 그 토대 위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없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요. 이건 나중에 쓸모가 있을까? 여러분 경험해놓은 게 다 쓰여요. 내가 글 쓰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그거 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네 인생에 뭐 도움이 된다고 뭐 글 쓰고 있냐. 블로그 활동하고 있을 때 저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 베스트셀러 작가 됐어요. 40에 그때 했던 자기 경험을 살리고 자기 해보고 싶은 것들 해왔던 그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보처럼 쓸모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종이신문 읽는 거 하시고요. 저 종이신문 그때 읽고 있을 때 옆에서 주변에서 회사에서 팀장 정도 되면 스크랩 해가지고 다 보내줘요. 회사에 관련된 신문들에 스크랩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뭔 신문 읽냐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읽었던 신문들에 가지고 있어서 좋아했던 정보들 때문에 지금 제가 글 쓰는데 모든 기초 데이터는 그때 신문에서 얻었던 것들이 많아요. 내가 스크랩 하는 거, 누군가 스크랩해서 갖다 주는 거 갖다 읽는 거하고 차이를 느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흔에는 자기가 찾아서 하는 일, 그걸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개발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을 마흔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하기에 가장 딱 좋은 나이가 마흔이에요. 마흔의 1시간은 50, 60 이후에 10시간, 20시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라이센스나 취미를 만들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쓸모의 관점으로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일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따지 말라고 해도 따요. 근데 정작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우리 회사로 놓고 보면 뭐 점포개발이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 중에도 어떤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일만 열심히 해서 좋은 땅만 쫓아다니고 아니면 건물 짓는 것도 건물 허가 내고 인허가 내고 이런 일만을 갖다 계속 추구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재테크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상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매도 공부하고 공매도 공부하고 그게 점포개발한테 다 필요하거든요. 경매, 공매. 왜냐면 땅을이나 건물을 살 때 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있는 것을 갖다가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때는 대부분 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그때 하면 돼요. 근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경매 공부해 하려고 그러면 이거 쓸모 있다니까. 사실 그때 당시 공부했으면 되거든요. 그거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옆에서 다 회사에서 지원까지 해주는데 얘 막 자기 업무를 잘하려고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주는데 지금 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용까지 주냐면요. 맛집에 가서 뭐 사 먹으라고 비용까지 나와요. 근데 일이라고 그게 귀찮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 돈 내가면서 맛집에 가서 맛집을 한번 즐기기 위해서 맛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집은 뭐가 맛있을까? 이 맛을 어떻게 낼까? 아니면 이 집이 장사가 맛집으로 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는 거기를 몇 번을 가요. 이 집의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가장 가끔씩 할 때 그 외식 분야니까 외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공할 수인가 만약에 배우려고 그랬으면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근데 내 분야에 있던 친구 중에 지금 나와서 외식업에 대해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없어요. 회사에 있을 때 만약에 외식 전문가로 할 수 있으면 회사가 다 지원해 줄 거예요. 맛집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비용도 다 주고요. 출장비 다 대주고 그리고 그쪽에 관련된 그 업체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상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맛집에 대한 것도 연구했으면 그 백종원 사장이 자기 돈 다 써가면서 해왔던
그 노하우를 갖다가 그때 다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또. 그게 바로 관심이고, 관심에서 좋아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초밥에 관심 있는 친구는 거기서부터 토대가 돼가지고 취미가 되고 그 취미를 가지고서 일로 만들고 해서 비즈니스까지 성공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쓸모를 기준으로 두고서 찾지 마세요. 10년 후에 어떤 게 쓸모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10년 후에도 쓸모가 있을까요? 우리 때 쓸모라고 그러면 IT였거든요. 컴퓨터, 심지어 우리 선배들은 엑셀 자격증 딴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엑셀 자격증 갖다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쓸모를 가지고서 자격증을 찾는 거 바보 같은 짓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자격증을 따세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취미가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도전하고 정보들을 갖다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게 나중에 쓸모로 되지.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쓸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나 하면은 나중에 쓸모가 될 거야? 그런 기준으로는 저는 맞는 기준이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순간에 마흔에 쓸모라고 그런다고 하면 한 가지 기준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머리보다는 몸을 쓰는 것들,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의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지금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걸 하라고 혹시나 누군가가 조언을 준다 그러면 저는 그건 그 사람이나 잘하라고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또 하나는 웬만하면 몸을 쓰는 거. 왜냐면 퇴직 이후에는 몸을 쓰는 거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지속력 있게 해서 내가 계속해서 몸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 이후에 뭘 하겠다고 해서 자격증을 따랐던 걸 갖다가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격증을 갖다 30개를 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자격증이 퇴직 이후에도 제대로 활용되려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게 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글쓰기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글쓰기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글쓰기 엉덩이라는 거란 말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견디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글쓰기를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막 고상하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다 그러면 몸이라고 했던 가장 큰 기준이 그거예요. 글쓰기처럼 자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선배처럼 산을 타는 것들도 이건 자기가 몸에 빠져야 돼요. 그 몸을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계속 발견해내는 과정이고요. 초밥하는 이 친구도 계속 가서 초밥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친구의 가장 기억나는 건 그 친구의 등의 모습이에요, 등. 신기점 오픈하고 가잖아요. 신기점 오픈하면 그 친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초밥 만들고 있어. 이제 파트 사원이 있는데 파트 사원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가가지고 튀기고 있고. 야,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해보는 거 안 해본 거 너무 차이가 커요. 튀김옷도 튀김옷을 어떻게 입히느냐, 염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튀겨보고 난 다음에 맛을 보면 다르대요. 그 친구 말에는. 근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계속 입맛, 맛을 보고서 이거 좋네, 나쁘네 해가지고 입으로만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하고는 갭 차이가 완전히 난대요. 그런 거면 난 백종원이라는 그분도 자기가 몸을 직접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쓸모가 발휘하는 것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몸으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자격증의 역할을 하고 취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꼭 하는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해나가고 그런 것들은 성공한 사례는
이걸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서 의지적으로 했던 것들은 되게 써먹지 못하는데 진짜 좋아서 막 몸담아서 했던 것들은 다 써먹게 되더라고.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그렇고 그 선배도 그렇고 초반하는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목공하는 선배도 있어요. 지금 목공하는데 그게 뭐 큰 돈은 안 되지만 제가 목공해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인들한테 선물하기로 하고 하면서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계속 마련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닐 때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저도 이제 40대, 지금은 이제 동창들 이 친구들 거의 못 만나거든요. 못 만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그때 그 친구들이 보자고 했던 걸 갖다가 다 안 만났어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 친구들을 다 안 만났는데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와서 그 친구들을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 다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때 나이거든요. 그 2007년도 팀장 막 달았을 때 이때 이 친구들은 막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은 좀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나 데리고서 아빠 어디가 막 그랬는데 그때는 피곤하니까 자 그러면서 걔네 엄마 불러가지고 야 애들 데리고 좀 나가라 뭐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술 한잔 생각이 나면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술자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싫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25이네요. 이 친구들한테 야 아빠하고 너희 퇴근하고 소주 한잔 할까? 절대로 안 해. 그래서 내가 일부러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족끼리 밥자리 같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소주 한잔 한다 그러면 밥 오케이 술 노. 아버지 드시고 드세요. 이렇게 내가 정작 그 친구들이 필요하던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필요하다고 다가가면은 그 친구들이 받아줄까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40대 이때가 가장 많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가 가장 많아요. 지금 친구 중에도 내가 팀장이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도 부탁할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또 뭐 파트너사나 이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만큼이 딱 요만큼 남아요. 근데 그 요만큼 남아있는 요만큼이 예전에 이만큼 있을 때 섭섭하게 대했으면 이분들이 나를 받아줄까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죠. 40대 그래요. 근데 그때 잘하세요. 그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40대에 잘하는 사람이 그때 인간관계 제대로 했고 그때 인간관계 제대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해요. 그런 선배 중에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시간 많다면 나한테 계속 이제 연락 오는 사람 많아요. 저 안 만나요. 그때는 저하고 친한 척도 하지 않는 분이 이제는 뭐 엄청 친한 것처럼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간다 막 이러면서 만나자고 막 이러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러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진짜 행복은 관계 속에 나온다는 건 정확한 겁니다. 그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음에 다 토대를 쌓아놓으세요. 그때 해왔던 토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을 교류했던 사람은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같이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마흔에 옆에 사람이 넘친다고 홀대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그 넘칠 때 진짜 자기가 잘해주고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사람들한테 마음에 미운 정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퇴직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거 5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급. 퇴직 전에는 반드시 월급의 중요함을 갖다 인식해야 되고요.
명암에 대한 중요함도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인맥에 대한 것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과 취미. 자격증은 사회적 증표이고요. 취미는 개인적 증표이니까 자격증과 취미가 제일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뭐니 해도 money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건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거고요. 힘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건 개인적인 삶의 토대를 갖다 만드는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돈과 힘, 이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월급, 명함, 인맥, 자격증과 취미, 돈과 힘, 이 5가지는 퇴직 전에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든지, 명함을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든지, 인맥을 대체할 수 있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인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끈끈한 정을 만들든지, 개인적인 경험과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취미나 라이센스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수록 돈을 한 50억, 100억 정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왕성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한 힘을 만들어 놓는지. 그러려고 그러면 퇴직 전에 힘을 만들려고 그러면 잠 잘 주무셔야 되고요. 식단 조정하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망가지거든요. 힘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야 되고요. 돈이라는 것들도 쉽게 한꺼번에 쌓여지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 이미 생활 속에서 쭉쭉쭉 쌓아와서 퇴직 전까지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 놔야지 50 이후에 저희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 토대가 아까 얘기했던 마흔입니다. 그래서 마흔이 되게 삶에서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때부터 최소한 늦지 않게 은퇴 이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5가지를 요소들을 갖다가 그때 그 10년 동안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암에 걸렸잖아요. 그 암의 발병률이 30대, 40대, 50대를 놓고 보면 30대에 10,000명이면 40대에 20,000명, 50대에 3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씩 계속 발병률이 그 40대 구성원 중에 10,000명이 나온다 그러면 2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되고 해서 50대에 넘어가면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은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50 이후 60이 넘어가면은 극심하게 깨닫게 돼요. 저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눈의 노화는 옛날부터 시작되고요. 40대부터 시작되고, 귀에 이명도 들리고요. 요즘은 치과를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임플란트 하라. 임플란트 안 하고 잇몸이 약해지니까 음식의 맛을 몰라요. 밥을 먹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음식의 맛을 모른다니까요. 잇몸이 아파가지고. 이런 것들이 50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암 발병률이 높아지죠. 거기다 가장 크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때부터 혈액 관련된 질병들이 다 나와요. 당뇨, 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만연해 있고요. 그래서 혈액에 관련 질병들이 50대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당뇨는 불치병인 거 아시죠? 당뇨의 문제는 뭐냐면 당 스파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스파이크가 확 올라가요. 120 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식단만 잘못하고 그러면 200, 300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런 관리를 갖다가 40대부터 해온다 그러면 노화의 속도는 뒤로 밀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의 속도를 갖다 늦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0대부터는 건강관리해서 힘에 대한 것들 비축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50이 넘어가면 제가 동창생들 보면 알아요. 어떤 친구는 진짜 60, 70까지 보여요. 몸 상태로 보면은 거의 80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직도 40대 그대로 유지하는 친구들. 이게 단순하게 머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모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가 그래요. 배 요만큼 나왔고 허벅지 가늘어가지고 이티 모양으로 이때부터 다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술 한 번 먹고 나면 2, 3일 동안 회복을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40대 때 못 느꼈는데 저도 못 느꼈어요. 근데 40대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다행히 그걸 느끼지는 못했는데 제가 40대부터 뭘 했냐면요. 저는 수영하고 마라톤을 했어요. 그걸 한 이유는 뭐 때문에 했냐면 사실 몸의 건강 때문에 한 게 아니었고 제가 기러기 아빠를 2004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기러기 아빠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그때 아침에 수영하고 밤에는 마라톤에서 뛰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그래도 건강이 지금까지 회복된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그때에 그냥 맨날 술 먹고서 좋은 게 좋은 거나 했던 친구들은 진짜 지금 신체 나이를 보면은 막 60인 친구, 70인 친구 많아요. 그때 몸 잘못해가지고 관절 이렇게 삐끗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때 회복을 시켜놓지 않았고 재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쩔뚝거리는 친구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몸에 대한 회복력, 건강에 대한 회복력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마음부터 몸에 대한 건강 이 부분들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중요한데 돈보다 어쩌면 건강한 힘이 있고 없고가 퇴직 이후에 심지어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뭔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져 있다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꾸 향락 쪽으로 흘러가요. 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터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건강에서 나오니까 몸에 대한 건강 이 부분들도 꼭 40대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40 지금 이제 85년생이시잖아요. 40 딱 되는 순간에 스스로가 개선장군 같은 느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작 준비해야 될 거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때는 40이 되는 순간에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되짚어 보세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했던 Remember Retire. 퇴직은 어느 순간에 온다. 그래서 퇴직에 대한 준비를 마음부터 하시고요. 45 되신 지금 얘기한다면 80년생이시겠네요. 80년생 이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내려놓는 걸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가 점점 위축되고 점점 더 초라해지는 감정들을 가질 텐데 이때 뭐라 해야 되냐면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개발을 위한 글쓰기도 하시고요. 만약에 재테크 해봤다면 재테크에 대한 것들도 하시고요. 취미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나중에 쓸모를 어떻게 봐야 할 건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고요.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걸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85년생, 80년생, 40에 계신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이 10년, 5년이 여러분 이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토대를 튼튼하게 쌓아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는 40에 있는 저한테 해주고 싶고요. 45에 있는 저한테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